81쪽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모 천년 수요, 자손 만세영이라. 애군희 도태요, 우국원 연풍이라. 처현 부하소요, 자효 부심관이라. 그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자효 쌍친나기요, 가화 만사성이라.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 사실 또 시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그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부모 천년 수요, 자손 만세형이라. 부모님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고, 천년하면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래 살다라는, 장수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천년 동안 장수하시고 정도로 풀이하면 될 것 같고요. 자손 만세형이라. 자손들은, 만세도 역시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대를 뜻하는 말이니까 영원토록, 만대 이런 뜻이니까요. 자손들은 만대토록, 영자는 영화롭다라는 뜻인데, 만세토록 영화롭다 그러니까 약간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만세토록 영화롭기를 바란다, 그 정도의 의미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천년토록 장수하시고 자손들은 만세토록 영화로워라, 영화롭기를 바란다,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애군희 도태요, 우국원 연풍이라. 애군하면 임금을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희자는 바라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왜 드물다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희자는 드물다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앞에 화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희라고 요 부분만 써서 바라다, 드물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화자를 붙였어도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물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용례를 보자면 요게 드물 한자죠. 그래서 희한하다라고 할 때 우리 희한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보기 드물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희자가 바라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도자, 태자는 크다라는 뜻도 있고 편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사랑한다, 그래서 바란답니다. 뭘 바라냐면 도태, 도가 편안하기를, 태자는 편안할 태자니까요. 나라의 어떤 국군 또는 나라의 다스리는 도리, 이런 것들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우리 임금께서 잘 다스려 가지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국원 연풍이라. 나라를 걱정한다라는 뜻이죠. 우국. 그 다음에 원자 바랄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희자하고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바란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연풍하면 연자는 한 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풍자는 풍년에 풍성하다라는 뜻이고 풍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풍 자체가 풍년을 뜻하는 말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그 연자는 한 해의 농사를 뜻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풍하면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바란다, 풍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5원, 이제 시로 보자면 5원은 두 글자, 세 글자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현 부하소요, 자효 부심관이라. 처현하면 아내가, 현자는 어질다라는 그런 뜻인데, 보통은 어질다라는 뜻보다는 현명하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더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현명하다. 그 다음에 부화소하면 이 부자는 아내와 대비되는 말이니까 지아비가 되겠죠. 지아비가, 남편이. 그 다음에 화자는 화, 그 다음에 소자는 적다라는 뜻이니까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의 화가 적다라는 뜻으로, 지금으로 보자면 이해하기보다는 용납하기 어려운 좀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요 내용은 처현 부하소는 명심보감에도 비슷한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효 부심관이라.
자식이 효도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심하면 부모의 마음 또는 아버지의 마음 좁혀서는 넓혀서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관자는 너그럽다라는 뜻인데 자식이 효도하니까 부모님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그럽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 이 관자는 또 느긋하다, 편안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문제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애군희 도태요 우국원 연풍이라 하는 이 내용은 주자의 시에서 창주정사연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주자는 누군지 다 아시죠? 주희라고 하는 주자학의 대가로 송나라 때의 그 훌륭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데 자효상신나기요 가화만사성이라, 이거는 뭐 집안의 뭡니까 가훈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효하면 역시 자식이 효도한다. 그 다음에 쌍친하면 부모님을 말하는 거겠죠. 양친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 그냥 부모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즐거울 낙자 즐거워하시고,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화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 온갖 일이라고 바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온갖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원시를 보는 방식은 두 글자, 세 글자가 가장 기본이다 라는 뜻으로 그 구조를 이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모 천년수요 자손 만세영이라 애군희 도태요 우국원 연풍이라 처현부화소요 자효부심관이라 자효상신나기요 가화만사성이라. 예, 그 다음입니다. 사가청소리비요 억제 백일면이라. 예, 가빈사현처요 국난사 양상이라. 예, 녹주군자절이요 청송장부심이라. 인심조석변이나 산세고금동이라. 예, 강산만고주요 인물백년빈이라. 뒤에까지 다 읽겠습니다. 세사금삼척이요 생애주일배라. 산정사태고요 일장여 소년이라. 정리건곤대요 한중일월장이라. 예. 사가청소리비요 억제백일면이라. 여기 밑에 설명해 보면 두보의 한별에 같은 구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별하면 제목을 풀이하자면 한자는 한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이고 별자는 이별입니다. 이별을 한스럽게 여긴다라는 내용인데, 이 이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보가 알록산의 난을 당해서 피난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과 이별하고 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한별이라는 시인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청소리비요 억제 백일면이라. 사가하면 집을 생각한다, 집을 그리워한다 라는 뜻이고, 역시 지금 번역에는 집생가게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집을 그리워하여서 청소리비요, 청자 맑을 청자, 그 다음에 소자는 무슨 소자입니까? 밤을 뜻하는 밤소자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면 맑은 밤입니다. 날씨가 맑은 밤에, 립자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집안 생각이 너무나 그립고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두보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역시 알록산의 난의 그 피난 상황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생각하면서
맑은 밤에 서 있고, 뭐 약간 보충하자면 우두커니 서 있고 라는 그런 말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억제 백일면이라. 억자도 생각하다, 기억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제자는 동생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생각하며, 내 동생을 생각하면서 백일면이라. 백일하면 흰해라는 뜻인데 대낮을 백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맑은 밤이고, 그 다음에 백일은 흰해니까 이게 이 앞에 청자와 백자가 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자 밤과 그 다음에 일자가 대비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 같은 경우에는 밤이 아니고 낮이란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일하면 대낮, 한낮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그리워하다가 대낮에, 면자는 잠잘면인데 사실은 대낮에 누워 잔다기보다는 꾸벅꾸벅 존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는 이유는 밤에 집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게 잠이 부족한 상황에서 낮에도 동생을 그리워하다가 대낮에도 꾸벅꾸벅 졸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두보의 시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빈 사현처요 국난사 양상이라. 가빈 집이 가난하다라는 뜻이고, 사현처 사자 생각한다 라는 뜻이고, 현처하면 현명한 아내입니다. 현명한 부인이죠.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면, 집이 가난해져 있으면 현명한 아내를 생각하며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국난사 양상이라. 나라가 어지럽다라는 뜻이죠. 나라가 어지러우면 사양상, 양자는 훌륭하다, 어질다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좋다라는 뜻으로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는 기본적으로 돕다라는 뜻도 있고 돕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또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그 나라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재상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우면 현명한 재상을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거기 밑에 주석에 보면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온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은 아마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기는 중국의 역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역사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말 중에 사실은 집이 가난하면 현명한 아내를 생각하듯이 나라가 어지러우면 훌륭한 재상을 생각한다. 그래서 재상이 필요하다라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긴 한데, 따로 떼서 보자면 집일 때는 훌륭한 아내가 필요하듯이, 그다음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훌륭한 재상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밑에 사마천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읽어보면 전한 때의 사람으로 나와 있고, 태사력을 지냈다. 태사는 저겁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관직을 태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개인의 역사를, 개인의 기본적인 역사를 기록한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열자는 여러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글을 이제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 일생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 자서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이 나중에는 저기 한 사람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한문에서 이제 기록하는 일대기의 양식인데, 이게 나중에는 소설 양식으로도 발전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소설의 이름에도 왜 전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전이니 춘향전이니 하는 뭐 홍길동의 일대기, 춘향의 일대기라는 뭐 그런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의 개인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제 열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사평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마지막에 붙어 있냐면 태사공와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나서 거기 뒤에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평을 붙이는 것을 이제 태사공와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되면 또 뭐 우리 그 자치통감을 줄여놓은 통감조료라는 책을 또 한 번씩 공부하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자치통감은 사마광이라는 송나라 때 학자가 썼거든요. 그 사람의 나중에 어디에 봉해지냐면
온국공의 봉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온공이라고 해서 자치통감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사평이 온공왈이라는 걸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그 이문열 씨가 썼던 그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삼국에 대한 역사를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다 마지막 부분에다 평을 붙이거든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평을 붙인 그게 어떤 그 사마천이라든지 자치통감이라든지 하는 이 역사책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평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은 그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나라 때의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흉노족을 정벌 전쟁에 나갔다가 이 사람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면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되는데 전사를 하지 않고 흉노족의 귀순을 해버려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한나라 무제 때거든요. 무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이릉을 추천한 사마천을 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천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릉을 이제 변호를 하는 그런 말을 했다가 무제의 그 노용을 받아가지고 궁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궁형은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그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정말로 남자로서는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이긴 합니다만 그 치욕을 끝까지 참아낸 이유가 그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그 중국의 역사기록인 그 사기를 완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 치욕을 견뎌내고 그 사기라는 위대한 역사책을 그렇게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마천 뭐 일대기도 많이 있고요. 또 한문 공부하다 보면 특히 사마천의 그 열전, 사기 열전이라고 합니다. 그 열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문학성도 뛰어나고 문장도 좋고 해서 공부할 때 꼭 한 번은 또 읽고 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지었는데 그 사마천의 사기에 갑인사 현처요 국난사 양상이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뭐 그 내용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그 명나라 때 이동량의 이런 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83쪽으로 가서 녹죽군자절이요 청송장부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죽하면 푸른 대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자절 하면 군자는 특히 그 논어에서 많이 나오는 훌륭한 인격을 완성한 그런 사람의 명사로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다라는 말입니다.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를 상징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쪽 같다라고 해서 꼿꼿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청송장부심이라, 청송, 푸른 소나무를 말합니다. 1년 내내 푸름을 유지하는 그 소나무는 장부의 마음이다. 장부는 대장부라는 뜻으로 사나이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장부의 마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세한도라는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추사 김정희의 그림, 이것도 그 논어의 세한연후의 지송백지 후조라라는 그 구절에서 논어 공자의 말씀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송은 장부의 마음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심조석변이나 산색 고금동이라. 인심, 사람의 마음이고요. 조석하면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변자는 변하다니까 조석변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침에는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저녁에는 저런 마음을 먹었다가 해서 아침 저녁으로 자꾸 바뀐다, 변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산색 고금동이라. 산의 빛깔이죠. 산빛은 고금, 예나 지금이나 동자 똑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변자와 여기 나와 있는 동자는 반대 의미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지만 이라는 말이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겠고요. 산빛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말이죠. 역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똑같이 대꾸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산 만고주요 인물 백년빈이란. 강산, 강과 산입니다. 나누자면 강과 산이 될 수 있겠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자연을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자연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과 산은 만고주, 만고하면 영원한 세월을 뜻하는 말이죠. 영원한 세월의 주인이고 라는 말이죠.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주인인 것 같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돼 있고, 한 인간이 떠나고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서 다시 떠나더라도 강과 산은 변함이 없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에 인물 백년민이라. 인물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위에 강과 산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과 물이라고 나누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어떨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 사물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그런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유한한 생명을 가진 그 사물은 백년빈이라. 100년도 긴 시간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죠. 아주 오랜 시간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1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빈자는 손님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에 만고의 주인이고 100년 동안의 손님이다라는 이 이제 그 문장에서 보자면 여기서의 100년이라는 것은 짧은 세월을 뜻하는 말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100년이 긴 세월로 쓰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짧은 세월로 대비되어서 그렇게 만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물은 짧은 시간 동안의 손님이다라는 말이죠. 손님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잠깐 머물다가 반드시 떠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에 대비되는 말로 그렇게 빈자가 머물다 떠나는 존재로 그렇게 쓰인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 그 인심조석변이나 산색고금동이라 라는 것은 왕질인데 왕질에 우묘 기일에 같은 구절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뭐 다른 건 뭐 차치하더라도 왕질을 그 옆에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묘하면 우임금의 사당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일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시에서는 하나의 제목 아래 한 수, 두 수, 세 수 연작으로 쭉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기일이라는 말은 우묘라는 시 중에 그것 중에 첫 번째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기일, 기이 하면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두 번째 수 이런 식으로 쓰이니까 이거는 이제 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4쪽입니다. 세사금 삼척이요 생애주 일배로다 합니다. 세사하면 세상일입니다. 세상일은 거문고 금자에 삼척하면 석자가 되죠. 세상일은 거문고 석자입니다. 이거 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죠. 사실은 이 문장에는 문장 성분에 어떤 게 없습니까? 문장을 이루는 핵심인 서술어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일은 거문고 석자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축약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은 거문고 석자니까 석자짜리 거문고 타면서 보내고 있고 한 뭐 그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생애주 일배로다. 생애하면 인간의 한 평생을 뜻하는 말로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생애는 주 일배하면 술 한 잔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술 한 잔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서술어가 전혀 없지만 느낌으로 볼 때 세상에 내 일생은 술 한 잔 먹고 그렇게 그냥 보낸다 또는 뭐 세상사를 달랜다 그 정도의 의미가 함축적인 의미고 사실은 시인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했는지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 어떤 말인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 번역하는 거는 또 해석하는 거는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우리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여백, 공백이 많이 남아 있는 특히 이제 시와 같은 그런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 일은 석자 거문고 연주하면서 보내고 내 일생은 술 한 잔으로 달랜다, 술 한 잔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정사 태고요 일장여 소년이라. 산정하면 산이 정자는 고요할 정자고 산이 고요한 것이 사자 뭐뭐와 같다죠. 뭐와 같습니까? 태고와 같다. 태고는 아주 오랜 옛날 우리 태고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옛날을 말합니다. 산이 고요한 것이 태고적과 같고 아주 오랜 옛날과 같고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인간의 문명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인 산 하나만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요한 정적이 흘렀던 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산이 정말로 너무너무 고요하니까 이게 아마 태고적의 세상이 아닐까, 태고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 정도의 의미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이 고요한 것이 태고적과 같고 라는 말이고요. 일장여 소년이라. 일장하면 이때 일자는 해, 그 다음에 장자는 길다입니다. 해가 길다. 그래서 이건 날이 아주 오래 길게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말이겠죠. 해가 긴 것이 여자 역시 뭐뭐와 같다죠. 사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같답니다. 소년과 같다. 젊은 나이와 같다라는 말이죠. 소년 자체는. 근데 뭐 젊은 사람 또는 젊은 어떤 청년을 뜻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젊은 청년은 나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길게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이 살아갈 날이 많은 소년과 같도다라고 해서 그걸 비유한 말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역시 대꾸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건곤대요 한중 1월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 정자 고요할 정자의 리자는 속 리자입니다. 안 리자입니다. 요 글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떻게 쓰기도 합니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 글자 자체는 옷 의자인데요. 옷 의자는 붓으로 가면 이렇게 쓰이고 우리가 그냥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 의자를 나누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떼고 옷 의자를 아래 위로 분산시켜 가지고 속리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씁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이제 같이 쓰이는 글자인데 보통 뜻은 같지만 형태가 좀 다르게 쓰인 글자를 우리가 이체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체자 형태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속이니까 고요함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내 주위가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요함 속에서 건곤대라. 건곤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번역은 고요함 속에서 하늘과 땅이 커지고라는 말인데 고요함은 어떤 여기서의 의미는 사색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사색하는 고요함 속에서 하늘과 땅이 평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색하는 과정에서 이 우주가 넓다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느낌으로 쓰인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하늘과 땅이 더 크다는 것을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중 1월장이라. 한중 할 때 한자 한가로울 한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왜 나무 목자를 써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한가로움 속에서 1월장. 1월 하면 해와 달인데 사실은 세월을 뜻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길다, 세월이 길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막 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1년이 어떻게 갔는지 휙휙 지나가 버리지만 한가로운 생활을 하면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도 조용하게 한가롭게 사색하는 그 과정에서 세월은 흐름은 똑같죠. 하지만 길게 느껴진다 정도의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번 더 읽고 앞에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청소리비요. 그 82페이지입니다. 예, 사가청소리비요. 억제 백일면이라. 갑인사현처요. 국난사 양상이라. 녹주군자절이요. 청송장부심이라. 인심조석변이나. 산색고금동이라. 강산만고주요. 인물백년빈이라. 세사금삼척이요.
생애주 일배라. 산정사태고요. 일장여 소년이라. 정리건곤대요. 한중 1월장이라. 예,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복습하실 때는 이걸 이제 그냥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쭉 읽어가시면 되는데 5글자인데 이 5글자가 어떤 방식으로 번역이 되는가, 그 번역 방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어고 두 번째 글자가 서술어고 뒤에 세 글자가 목적어가 되는 형태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두 글자가 하나의 문장이 되고 또 뒤에 세 글자가 하나의 문장이 돼서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번역 방법이 되는가를 조금 익혀두시는 게 앞으로 이제 한시를 접했을 때 그걸 번역하는 하나의 방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뭐 뒤에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목이 경전이라서 밭을 갈다라는 걸로 붙어 있는 그 85쪽으로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추구에는 이런 그 앞에 나왔던 뭐 천고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씩 이제 분량을 나누어서 그렇게 새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새로 붙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경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경전매 춘색이요. 예. 급수두 월광이라. 서정 강상월이요. 동각 설중매라. 뒤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음주 인한적이요. 식초 마구청이라. 백주홍 인면이요. 황금흥 니심이라. 노인 부장거하고 소화 기중내라. 남노 부신거하고 여비 급수래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경전매 춘색이요 급수두 월광이라 했습니다. 경전하면 경자 우리 뭐 밭갈경자로 앞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밭을 간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매자가 무슨 매자입니까? 묻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땅에 묻다. 그 다음에 춘색하면 봄빛입니다. 경전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봄이 되는 겁니다. 봄빛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봄이 되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을 일구면서 밭을 갈면서 매 춘색, 매자는 묻을 매자고 춘색은 봄빛입니다. 봄빛을 묻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봄빛이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밭을 갈면서 뒤적뒤적 흙을 뒤적뒤적 하면서 그 사이에 봄빛도 같이 함께 묻는다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급수 두 월광이라 합니다. 급자는 물기를 급자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물이니까 물을 깃는다라는 뜻이고 두 월광이라 두자는 우리 뭐 한말 두자 말두자로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레박이란 뜻으로도 이 두자가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자가 두레박질하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앞에 매자가 묻을 매자이기 때문에 두자도 사실은 대꾸로 보자면 서술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자가 서술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질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면서 두 월광, 월광은 달빛이죠. 달빛을 두레박질한다 라는 뜻인데 달빛을 두레박질한다 라는 말은 달빛까지 그 두레박에다가 같이 담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또는 강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이 하늘에 떠 있으니까 그 물에 달이 비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기르면서 달도 같이 떠야지 하고 달빛을 거기다가 두레박에다가 담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매 춘색이요. 경전매 춘색이요 급수두 월광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정확한 출처가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고요. 어떤 책이냐면 그 우리 중종 때 1501년부터 1560년까지 살았던 김인우, 하서 김인우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지은 책 중에 백년 초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년 하면 100개의 연구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시에서 한 줄을 한 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한 구입니다. 이 두 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연이라고 우리 뭐 시에서도 1년, 2년, 3년, 4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시에서도 연이라고 해서 두 구를 하나의 연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00년 하면 100개의 연입니다. 100개의 연이고 그 다음에 초자는 뽑아내다라는 뜻이죠. 뽑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해자는 해석하다, 풀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년초해라는 책은 100개의 이 연자는 여기에 이 쓰인 100개의 연구는 7원시를 뽑았습니다. 지금 우리 추구에는 5원시가 뽑혀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년초해에는 7원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7원으로 된 연구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구로 따지면 몇 구가 됩니까? 200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연이 두 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0년에서 100개의 연구인데 실제로는 99개를 지금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 100년초해를 보면. 그 다음에 초자는 뽑아가지고 7원시 100개의 연구를 뽑아서 해석했다라는 뜻인데 이 100년초해에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말로 한글로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그 책으로 100년초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지금 추구에 나와 있는 이 5원 구절 중에 100년초해에서 7원시를 5원시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내용의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경전매춘색이요 급수두 월광이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100년초해에 가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경전야수매춘색하고 급수산승 두 월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구절하고 요 구절이 빠져 있는 형태죠. 원래는 있었는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넣어 놓으면 훨씬 더 말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야수할 때 야자 들야자고 숫자 무슨 숫자입니까? 나이 많은 늙은이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수하면 들판의 농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이 많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들판의 농부라고 하겠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춘색을 묻고 라며 하면 의미가 조금 더 살아나죠. 그 다음에 급수산승 두 월광이랍니다. 물을 깃는 산에 사는 스님입니다. 산스님입니다. 산승인데 아마 뭐 모르긴 해도 물 깃는 산승이니까 노승이라기보다는 어린 승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 깃는 어린 산승이 달빛까지 함께 두레박에 담는구나 라는 구절이 여기 백년초해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이쪽에 이 백년초해는 훨씬 더 중종되니까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니까 훨씬 이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 두 글자를 빼고 5원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원시하고 5원시는 결국은 어떤 시가 더 뭐 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가 더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까? 5원시가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짧아서. 그렇죠. 글자가 작은데 거기에 의미를 담아야 되니까 생략이 함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7원시는 그에 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두 글자나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원시보다는 5원시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뭐 시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방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경전매춘색하고 급수두 월광이라는 말은 이 백년초해에서 나온 야수와 산승이라는 말을 포함한 거기에서 출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시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정중월이라는 그 이규보는 고려 때 문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에서 문학으로 뛰어났던 사람을 첫 번째가 누구냐라고 할 때 뭐 사람마다 꼽는 사람이 뭐 이렇게 손꼽는 그 인물이 다 학자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규보가 최고의 문호다라고 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 굉장히 많이 남겼고요. 물론 그 고려 때 뭡니까 무신 정권 하에서 출세를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규보의 시 중에 정중월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제목을 제일 먼저 가장 유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정중월 하면 우물 속에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에 비친 달빛, 우물에 비친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고 거기에 달이 비쳐가지고 우물에 달이 비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산승탐월색하여 병급 일병중이라 도사 방응각하리니 병경 월역공월이라는 시입니다.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자는 탐내다 욕심내다라는 뜻이죠.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어서, 저 달빛을 내가 달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병급 일병중이랍니다. 병자는 나란히 병자고, 그 다음에 급자는 좀 전에 우리 봤었죠. 길을 급자입니다. 나란히 깃는다, 함께 깃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함께 깃느냐 하면 일병중입니다. 하나의 병자는 항아리입니다. 아마 물을 기르러 간 그 물 항아리를 말할 겁니다. 하나의 물 항아리 속에 함께 깃네, 함께 담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도 가져가야지 하고 물 기르면서 달도 항아리 속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항아리에도 달이 떠가지고 거기에 비춰져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기승, 전결에서 기승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도사 방응각할인입니다. 도사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절에 도착하다. 그 다음에 방자는 그때가 되면 바야흐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야흐로, 그때 가서야 응당 깨닫게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 시상을 전환시키는 기승전결의 그 전에 해당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도착하면 바야흐로 응당 깨닫게 되리라. 그럼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를 이제 독자의 관심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 병경월 역공이다. 역공어입니다. 항아리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제 떠간 물을 다른 데다가 쏟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아리가 기울어지면 월역공, 달도 또한 비게 될 것을, 달도 또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절에 도착해서 물을 부으면 응당 깨닫게 되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금방 우리 읽었던 급수두 월광이라는 것과 거의 이미지가 비슷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는 또 시기 때문에 운자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원시는 첫째 구절에 안 들어가고 둘째, 넷째 구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 우리말에는 웅과 웅이지만 이건 같은 운자로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자와 공자, 운자를 맞추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발견을 못했었는데 이 시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을 보면 이 시는 마지막 글자만 연결을 시켜도 말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중각공이다 라는 말도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왜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색즉 시공, 색이 바로 공이다 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에다가 아주 교묘하게 맞추어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색 가운데에서 공을 깨닫게 되리라 라는, 이것도 이 시를 이제 지으면서 이규보가 솜씨를 발휘한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 의미를 가진 시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 더 있나 모르겠네. 이것도 또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산중이라는 이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 선생이지 않습니까? 율곡의 이의 그 산중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구절이 채약홀 미로한데 천봉 추염니라 산승급수기하니 임말 다연기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오원시로 이루어져 있고 운자는 리, 기 해서 이로 끝나게 돼서 운자가 맞춰져 있습니다. 채약 홀 미로한대입니다. 채약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번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자는 캐다,
그 다음에 약자는 약이죠. 약을 캔다? 사실은 뭐겠습니까? 약초를 캔다라는 말, 산중이니까 산속에서 약초를 캐는 겁니다. 약초를 캐다가 홀, 갑자기 홀자, 미자, 헷갈렸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로자, 길입니다. 길을 헷갈리게 되었다. 미로라는 말은 길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초를 캐다가 산속에 가서 이제 약초 캐러 산속에 갔다가 갑자기 그 약초만 보다가 길을 갑자기 잃었는데 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그랬는데 나 주위를 이제 그래서 여기가 어디 있지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천봉추엽리라 합니다. 천봉하면 천개의 산봉우리, 그 다음에 추엽하면 가을 낙엽입니다. 천개의 산봉우리가 늘어서 있는 가을 낙엽 리자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속이죠. 가을 낙엽 속. 내가 길을 잃었는데 지금 문득 길을 잃고 내 주위를 쳐다보니까 주위에 천개의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 낙엽이 잔뜩 깔려있는 그 속에 내가 서 있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약홀미로한데 천봉추엽니라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과 또 비슷한 구절입니다. 산승급수기하니 인말 다 연기로다. 다 연기로다 합니다. 산에 사는 스님이 급수, 물을 길어서 돌아가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침 산승이 물을 길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절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산승이 물을 길어서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약간 시상의 전환이 한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말 다 연기로다. 번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숲 끝에서 다연하면 그죠? 다연하면 뭐겠습니까? 차 끓이는, 그러니까 차를 끓인다기보다는 차를 끓이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찬물 끓이는 연기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은 안 보입니다. 근데 스님은 저기 물 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보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연기 하나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스님이 저 물 떠가지고 차 끓이려고 가는구나. 저기에 절이 하나 있겠구나. 내가 길을 잃었는데. 이제 길을 잃은 길을 찾게 해주는 이정표가 바로 이제 절이 되는 겁니다. 절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 상상 속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유추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지만 뭔가 계속 곱씹어 보면 하나의 그림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시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에서는 시중유화라고 얘기합니다. 시 가운데 그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시중유화라고 표현하는데 율곡의 이 산중이라는 시도 그 시중유화에 해당하는 앞에 것도 급수 두골광 뭐 그건 조금 다르죠 느낌이. 근데 요것들은 이렇게 한 폭의 그 산수화를 보는 그런 느낌을 갖는 풍경화를 보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시중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이런 어떤 그 시를 소개하고 그 시에 대한 감상이나 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관련된 고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그 한 시의 그 독특한 한문의 독특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화라고 얘기합니다. 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쓰는 시화전 할 때는 시가 있고 그림이 있고 해서 이걸 이제 붙여서 시화전이라고 해서 시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거기에다 시를 적어 놓은 것인데 이 시화는 그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체, 양식인데 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시화라고 해서 시를 공부할 때 꼭 한번 또 거쳐가야 될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서고정의 동인시화, 제일 먼저 나온 시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와 관련된 이야기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유화라는 말도 이 시화에서 많이 쓰는 어떤 그 평어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시를 평가할 때 쓰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시중유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급수 저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경전매 춘색이요 급수두 월광이라라는 구절은 백년 초해에서 경전 야수 급수 산승이라는 이 구절에서 두 글자씩을 빼놓은 형태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고 지었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비슷한 내용의 어떤 이미지를 가진 시들 두 수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밑으로 내려가서요. 서정강상월이요 동각 설중매라 했습니다. 서정하면 서쪽에 있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상월 하면 강 위의 달입니다. 서쪽에 있는 정자, 강 위의 달 이란 뜻으로 문장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서술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각 설중매 동쪽에 있는 각은 누각이겠죠. 동쪽에 있는 누각 설중매 설중매는 눈 속의 매화 우리 맛있는 술 이름으로도 그렇게 쓰이고 기생 이름으로도 쓰이고 아주 여러 용례가 많은 단어가 설중매인데요. 그러니까 동쪽 누각은 눈 속의 매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름답게 번역하는 사람은 말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아름답게는 못합니다만 의미만 말씀을 드리면 서쪽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정자 옆에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이 흐르고 있는 위에 달이 하나 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서쪽 정자에는 강 위에 달이 떠 있고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동쪽 누각에는 눈 속에 매화가 피어 있네 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손색 없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주인한적이요 식초마구청이라. 음주하면 우리 그냥도 쓰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술을 마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안하면 사람의 얼굴이란 뜻이고 적자는 붉을 적자입니다.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을 마시니까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고 술 마시니까 얼굴이 밝게 달아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식초마구청이라. 식초하면 풀을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말이 주어가 되니까 풀을 뜯어 먹으니까 정도의 의미겠습니다. 풀을 뜯어 먹으니까 마구청이라 말의 주둥이, 말의 입이니까요. 말의 주둥이가 파랗게 되었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빛이 입에 그렇게 스며들어가 가지고 입이 파랗게 변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시들은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위에는 붉을 적자를 쓰고 밑에는 푸를 청자를 써가지고요. 시각적 어떤 대비 효과. 그러니까 글자만 가지고도 대꾸를 만들지만 이렇게 색깔을 대비시켜 가지고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대꾸의 어떤 느낌을 잘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술을 먹으니까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고 풀을 뜯으니까 말의 입이 푸르게 변했도다 푸르러졌도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백주홍인면이요 황금흑 리심이랍니다. 금방 제가 읽을 때 위에는 음주인한적 식초마구청 이렇게 의미 달라고 읽었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주 홍자가 서술어로 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인면 자체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주홍 인면이요 이렇게 또 나누어 읽어야 되는 겁니다. 황금흑 리심이라 합니다. 백주 흰술입니다. 보통 우리 중국술을 백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흰술입니다. 그러니까 막걸리가 아니고요. 청주를 말하는 겁니다. 흰술은 홍자 붉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인면하면 사람의 얼굴입니다. 위에는 인안이 적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적자가 앞으로 왔고 인면이 인안과 같은 말이지만 뒤에 목적어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술은 사람의 얼굴을 붉게 만들고 술을 먹으면 사람의 얼굴이 붉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황금, 흑, 리심이라 합니다. 황금은 누런 금이죠. 그러니까 백주와 황금도 역시 색채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백색과 황색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홍과 흑도 색채를 대비시키고 있죠. 여기서의 흑은 어떤 뜻으로 쓰였겠습니까? 앞에 홍이
굵게 만든다 했으니까 여기 흙도 검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뭘 검게 만듭니까? 리심입니다. 리자는 관리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심자는 마음이니까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든답니다.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마음이 시커멓게 변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무력의 눈이 어둡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잠깐 보면 흰술은 사람의 얼굴을 붉게 하고 노란금은 아전의 마음을 검게 하니, 아전은 뭐 하급 관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아전으로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리를 뜻으로 할 때도 이 리자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관원이나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장관 전서에 원나라 사신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 시의 주체가 그렇게 됐다라는 말인데, 청장관 전서는 그 정조 때 유명한 그 서울 문인이었던 그 이덕무라는 이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우리 문학계에서는 실학파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연암 박지원하고도 교류가 많았던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집이 청장관입니다. 청장관 전서입니다. 이름은 이덕무고 호는 청장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관 전서는 이 사람의 그 문집과 여러 가지 썼던 글들을 다 모아놓은 책을 이제 청장관 전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는 청장관 전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비록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이 청장관 전서 안에 청비록이라는 책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독립된 책입니다. 그래서 청자는 맑게 하다 하고, 그 다음에 비자는 인간의 그 내장에 들어가 있는 비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비장인데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장을 맑게 만드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맑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이 청비록 자체가 이덕무가 쓴 시화입니다. 시와 관련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밑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청비록의 이 기록이 보이는데, 원나라 사신이 고려 때입니다. 원나라 때니까 고려 때죠.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사신이 그 지은 시로 그렇게 이 청비록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뇌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그런 언사가 조금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장의 핵심은 백주홍인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처럼 황금은 흥미심이라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든다. 거기 핵심이 있는데 이제 대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말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는 또 저기 왜 그 안정복에 썼던 그 동사강목이라는 그 역사책이 있죠. 거기에도 이 시가 소개되어 있고, 하여튼 뭐 두 군데 이렇게 우리나라 책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시의 작가는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원나라 사신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부장거하고 소와 기중내라입니다. 노인이 부자는 부축하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장자는 지팡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장하면 지팡이를 짚고서, 지팡이를 부축하고서라는 말이니까 지팡이를 짚고서 가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서 가고, 소와 기죽내라. 어린아이죠. 여기서는 노인과 대비되는 말로 쓰였습니다. 어린아이는 기죽하면 탈기자의 대나무 죽자죠. 대나무를 타고서 오도다라는 말입니다. 대나무를 타고 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옛날에 왜 그 대나무 타고 같이 놀던 친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중마고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마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왜 그 스카이 콩콩 같은 거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여기에 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이걸 거기다 발을 올리고 이렇게 하나씩 말 타듯이, 사실은 말은 아닌데 그것처럼 타는 것을 우리가 중마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은 대나무를 타고서, 이거 이제 장난감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나무를 타고서 온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역시 노인과 어린아이, 그 다음에 부장과 중마, 거래 해서 다 대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건 아직 아니구나. 예. 그 다음에 남노 부신거하고 여비 급수래라 합니다. 급수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남노하면 사내 하인을, 남자 하인을 말하죠. 우리 노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비라고 하는 말 그 자체의 노자는 남자 하인을 말하고요. 비자는 여자 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노, 여비, 이게 바로 그 노자와 비자에 대한 어떤 그 개념 규정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 하인은 부신거하고, 부신거는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부자는 짊어질 부자, 그 다음에 신자는 뗄나무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뗄나무를 짊어지고서 가고라는 말이죠. 남자 하인은 뗄나무 짊어지고 가고, 여비 급수래라. 여자 하인은 급수래, 물을 길고서, 물을 길어서 오는구나라는 말입니다. 역시 이게 또 대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딱 어떤 그 화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남자 하인은 지게 지고 있는 것 같고, 여자 하인은 보통 물 길어서 오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머리에 이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노 부신거하고 여비 급수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한 번 더 거기까지 읽고 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85쪽 다시 읽겠습니다. 경전매 춘색이요 급수 두 월광이라. 예, 서정 강상월이요 동각 설중매라. 예, 음주 인한적이요 식초 마구청이라. 백주홍인면이요 황금흑 리심이라. 예, 노인 부장거하고 소와 기중매라. 예, 남노 부신거하고 여비 급수래라. 예,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세연어 단묵이요 자다학 피연이라. 예, 송자경객계요 월이 독서 등이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자는 씻을 세자죠. 우리 뭐 손 씻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세수라고 하듯이 씻을 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자는 벼루 연자입니다. 그러면 세연하면 벼루를 씻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묵이요. 어자 물고기 어자. 그 다음에 탄자는 삼킬 탄자입니다. 그 다음에 먹자는 묵자는 먹이죠.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물고기가 먹을 삼키지는 못할 것이고 먹물을 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벼루를 씻으니까 물고기가 먹물을 삼키고라는 말인데, 어디에서 씻는 건지 그냥 내 앞에서 그냥 물에서도 씻을 수 있지만 어디에서 씻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살고 있는 연못에서 이 벼루를 씻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못에서 벼루를 씻으니까 그 연못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먹물을 삼키게 되고 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자다학 피연이라. 자자는 삶을 자자입니다. 보통 삶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다자는 차죠. 차를 삶으니까. 차를 삶는다기보다는 찬물을 끓인다라고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차를 우려 먹기 위해서 찬물을 끓이니까, 찬물을 끓이니까 거기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피웠고 연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피연이라. 학이 연기를 피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학이 연기를 피한다. 보통 학하면 어디에 많이 앉느냐 하면 소나무에 많이 앉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나무 아래라는 그 배경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찬물을 끓이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 소나무에 앉아있던 학이 그 연기를 피해서
날아가도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백년초에 보면 칠원시로 나와 있습니다. 칠원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조금 더 살아 있습니다. 지변, 세연, 어탄묵하고 성하, 팽다, 학피연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배경까지도 다 글자 속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지변하면 연목가가 되는 겁니다. 연못가에서 벼루를 씻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먹물을 삼키게 되고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원래 7원시로 되어 있던 걸 5원시로 이렇게 아마 재가공해서 여기에다 주구에다 실어 넣은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송하, 팽다, 학피연이라. 이 팽자가 지금 여기는 삶을 자자로 되어 있는데 이 팽자는 끓일 팽자, 삶을 팽자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나와 있죠. 송하입니다. 소나무 아래입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찬물을 끓이니까 연기가 올라올 테고, 그 소나무에 앉아있던 학이 피연, 연기를 피하는구나, 연기를 피해서 날아가는구나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원시로 했을 때는 의미가 훨씬 더 구체적이 되고, 5원시가 되었을 때는 이 독자가 상상력을 훨씬 더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 19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구절도 그 백년초에 나오는 건데요. 송작 연객계요 월이 독서등이라 합니다. 지난번에 그 지을 작자와 할위자가 시에서 대비가 돼서 뭐뭐이다 뭐뭐가 된다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많이 나왔었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는 작자 된답니다. 뭐가 되냐면 연객계요입니다. 연자는 이끌다, 맞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은 손님이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개, 개자는 덮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가 되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좀 애매한데 7원시로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송작 동문 연객계요입니다. 소나무는 동문하면 마을문을 말합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 있는 소나무가, 마을 어귀에 소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마을 어귀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개자는 이렇게도 쓰거든요. 일산이 되고입니다. 일산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의미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 있는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산이 되고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작 독서등이라, 다른 책을 읽는 등불이 된다. 이것만 가지고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원시로 썼을 때는 여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월이 산실 독서등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산실하면 산에 있는 조그마한 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집 방에서 책을 읽는 등불이 되도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달빛 속에 책을 읽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5원시로 봤을 때와 7원시로 봤을 때는 의미가 7원시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두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어 탄무기요. 자다학 피연이라. 송작 연객계요. 월이 독서등이라. 예. 이 시를 공부하실 때 그 해석 순서, 왜 우리 여기도 뭐 1, 2, 3, 4, 5에서 해석 순서를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그 해석 순서를 적어서 그 다음에 그 해석 순서를 쭉 한번 보시면, 아, 오원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된다. 그 번역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학습하시는데도 숫자 적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시를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나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